네, 안녕하세요. 네, 저 빅웨이브의 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포스코홀딩스 주주행동 캠페인 설명회 와주셔서 다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 홍보나 이런 안내가 좀 바쁘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좀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캠페인 설명회 순서는 크게 크게 세 가지 이제 프로그램 순서들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캠페인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빅앱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저희가 이 조사하고 그리고 실제 자문도 받아가면서 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 이 제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내용까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또 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으로서 바라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이제 업계에서 바라보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끝나고 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같이 질의응답이나 의견들을 같이 좀 청취해 듣고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이렇게 좀 지어봤어요. 제철 맞은 포스코, 여전한 저평가 이것을 탈출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요. 다들 혹시 포스코 주식들 가지고 계신가요? 실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관심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포스코가 작년에 이제 9월 태풍 흰남노 때 이제 침수 피해가 있고 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한 21만 원대까지.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도 확인해 봤을 때는 33만 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재 상승 추이를 그리는 와중에 그래도 업계에서는 아직도 포스코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저평가 이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저희가 그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는 포스코홀딩스 이제 포스코그룹의 지주 회사이고요. 작년에 이제 포스코 원래는 다들 포스코라고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포스코에서 이제 지주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포스코는 철강 부문 이제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고요. 그 외에 인터내셔널 케미칼 건설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요약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침수 피해가 나서 올해 영업 실적 발표 때 이 피해 비용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는 이 피해가 뭐 물론 일회성 피해 또는 일시적인 재난으로 인한 피해라고도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커지고 그 빈도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린피스하고 클라이밋 센트로 이제 국제 기관하고 같이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상 침수 지역이에요. 이 예상 침수 지역은 2030년에 파리협정에서 얘기한 1.5도 목표가 지켜졌을 경우에 예상되는 침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빨간색 테두리가 왼쪽이 지금 왼쪽이 광양제철소 그리고 오른쪽이 포항제철소 그림이거든요. 오른쪽에서. 근데 둘 다 지금 현 상태 유지뿐만 아니라 현 상태로 최대한 감축을 뭔가 노력을 파리협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정도의 침수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도 사실 포스코가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 그룹들 중에서도 환경 측면에서 이러한 위험 노출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흔히 이제 리스크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런 피지컬 리스크, 이제 물리적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트랜지션 리스크라고 해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리협정이나 탄소 중립들을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환에서 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매기는 비용을 매기는 게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즘 최근에도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올해 10월부터 시범 적용이 됩니다.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 탄소국경 조정 제도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런 제도가 기존에 있었죠.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고. 네, 아직은 이제 무상할당을 철강업종이 받고 있고 포스코도 여기에 대해서 큰 재무적인 어떤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상할당도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더 목표가 상향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가 배출하는 배출량에 그만큼의 비용이 더 붙어서 이런 것들이 매출까지 아니라 영업이익에 이제 좀 악화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넥스트라는 곳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만약에 대응을 안 할 경우 기후변화 무대응 시 포스코가 이러한 탄소 비용으로 7.3조 원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국경 조정 제도는 이제 유럽하고의 배출권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지금 부과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100%다 반영될지 안 될지는 이제 국가 간 협상에 따라도 달려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EU와 한국이 대략 9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배출권 가격이.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비용이 국내에서 매겨지지는 않지만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리스크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규제가 사실은 EU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법이 발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글로벌 무역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탄소국경 조정 제도로 인해서 지금 포스코 또는 철강업종이 받게 될 피해 규모 즉 피해 비용들을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산출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사실 어디까지 범위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들의 어떤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포스코가 수출하고 있는 비중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코 적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포스코가 기후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물리적인 내용 그리고 전환에 대한 내용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포스코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가에 따라서 비례해서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만큼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역으로 포스코그룹이 소유한 자산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고 또 그것들이 비용으로 매겨져서 영업이익을 하락시키는데 또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이제 높아요. 단일 기업 중에 가장 1위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 탄소 배출량이 7억 톤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한 6억 톤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중에 포스코가 배출하는 게 대략 7천만 톤, 이제 8천만 톤이라고 한다면 거의 10%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리스크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큰 반면 앞으로 포스코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포스코가 온실가스 배출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줄여라라고 말하는 내러티브로도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것들을 잘했을 때 분명히 생기는 요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 철강, 소위 저탄소광이라고 하는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태양광 풍력에도 기초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철이 다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철강의 주요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런 쪽에서도 탄소 중립 아젠다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0월에 이제 스웨덴 철강 회사가 볼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제 무화석 연료 철강으로 만든 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생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글로벌 그린 철강 이런 저탄소광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포스코가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에서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너네가 얼마나 이제 더 여기서 노력을 할 거냐. 이제 대표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기업인 이제 오스테드하고 포스코는 실제로 이런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오스테드가 갖고 있는 목표는 그거예요. 25년까지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의 아리백을 달성을 하겠다. 여기에 포스코가 들어가 있으므로 사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로의 어떤 주주관여 또는 이제 실제 투자 철회까지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팜유 사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좀 된 얘기긴 하지만 15년의 과거 노르웨이 연기금이 투자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뿐만이 아니라 공급망 또는 협력 회사들에도 이런 이제 압박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관련된 기후 관련된 주주 제한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에너지 기업 J-파워 대상으로 실제로 지배구조 안에서 이런 기후 제한이 최초로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게 작년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공급망 위기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 안건이 지금 당장에는 기업한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자.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 주주제한은 좀 더 적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양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좀 낮아졌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런 공시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앞에 것들을 살펴봤을 때 포스코가 현재 그러면 환경 말고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게 작년 데이터긴 한데요. 지금 포스코가 해서 평가받는 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 PBR이라는 주가순자산 비율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좀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이게 낮을수록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은 저 그림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이 PBR에 비교한 표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저 빨간색 이제 네모 표시된 그림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글로벌 최강 회사에 비해서 포스코는 이 숫자가 굉장히 낮았고 이 숫자가 낮다는 거는 뭐 물론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봤을 때도 업계에서 이런 저평가 이유 중에 하나를 ESG 경쟁력에서 꼽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ESG에는 기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소셜과 거버넌스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좀 더 포커싱을 한 거는 E에 대한 부분 그리고 E 중에서도 기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어서 좀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철강 회사들은 아까 볼보랑 SSAB의 사례처럼 그린 철강을 생산하는 시점들이 굉장히 빨라요. 포스코는 2028년에 데모 플랜트를 100만 톤 정도 규모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미 작년에 생산한 것도 있고 이제 26년까지 생산 목표들을 이제 갖고 있는 글로벌 철강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년에 시범적으로 되고 33년부터 실제 상용화, 실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너무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좀 하게 되었고요. 다시 좀 돌아가서 그러면은 ESG 이 중에서도 이 기후에 대한 경쟁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는 저희가 단기 감축 목표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E3G 그리고 미션 파서블 파트너십 이런 두 군데에서 철강 분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도달하기 위한 경로들을 글로벌리하게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둘 다 E3G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최소 50% 그리고 MPP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33%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이기 때문에 국내 이전 사정을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 기후행동 100 플러스,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라는 곳이 이 포스코의 단기 감축 목표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참고로 기후행동 100 플러스 같은 경우는 700여 곳 이상의 투자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이고 여기에 주요 대상 기업이 오늘 설명드리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평가를 보면은 맨 위에 두 가지 이렇게 초록 색깔로 체크된 표시가 50년까지 그리고
36년부터 50년 그 사이에 감축 목표들이 기준에 충족하고 있느냐를 체크를 해봤을 때는 포스코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선언한 목표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3번과 4번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는 부분이 35년 이전 그리고 25년 이전 거기에서의 감축 타겟이 얼마나 이제 기준에 충족하느냐를 봤을 때는 불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스코그룹은 지금 2030년까지 10%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왜 문제인지 이 분야에서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30년까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포스코의 경쟁력을 낮추는 이유일지 한번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이 단기 목표상에서 단기 투자 계획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크게 4가지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생가스 발전소 흡수합병으로 인해서 배출원 단위 목표 달성에 실패한 부분을 저희는 첫 번째로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포스코가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배출원 단위를 2라는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해서 지키겠다고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보고서에서도 리포팅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최근에 데이터들을 모아본 게 왼쪽 아래 그림인데요. 뒤에 참고로 회색 선은 누적 배출량을 의미하시기 때문에 지금 꺾은 선 그래프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15년과 16년에 이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17년으로 오면서 배출원 단위 목표가 급상승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생가스 발전소, 포스코 에너지 소유의 부생가스 발전소를 포스코가 인수하면서 배출원 단위가 급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배출원 단위 목표 2.0이라는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초과 달성한 이제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9년까지는 아래 파란색 그래프가 부생가스 발전소를 제외한 배출원 단위 목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생가스 발전소를 흡수합병하지 않았다면 배출원 단위 목표를 달성을 충분히 가능했겠다라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해서 배출권이 이제 중복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이제 할당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취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초과이익을 거뒀다라는 이제 최근에 분석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평판과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올해 10월에 삼척 발전소가 건설이 끝나고 실제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건설이 되면은 매년 1,300만 톤씩 배출을 하게 돼요. 포스코가 갖고 있는 연간 배출량이 대략 한 7천만 톤인데 포스코 그룹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내뿜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서 언급한 이제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 기후행동 100 플러스에서도 실제 재작년 탄소중립위원회에 이 석탄화력 발전소 퇴출 문제를 좀 논의해달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왔었고요. 실제로 그 내용에서는 단기까지는 아니지만 50년 이전에 모든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시나리오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에서 그 탈석탄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이제 5만 명 동의를 받아서 산자회의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발전소에 대한 입장 또는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공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사실은 저희는 조사하게 되면서 앞에 2가지 내용은 조금은 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3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사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접했을 때는 조금 압도되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포스코가 국내에서 제철소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는 이제 규모가 고로가 총 8기, 파이넥스 2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황색 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 생산량이고 빨간색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 생산량입니다. 국내는 사실 21년부터 30년 두 시점을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소폭 줄어들어요. 대략 한 130만 톤 정도.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 기준으로 대략 한 470만 톤, 약 5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2,300만 톤, 4배 이상 늘어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일까라고 들여다보니 포스코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로드맵도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10%, 40년까지 50%, 50년에 넷제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로드맵 상에서는 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 생산량,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포스코 기업 시민 보고서 부록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로 하는 로드맵에서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 잡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해외 생산법인에서 해외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외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탄소 누출이라는 이제 문제를 좀 앞으로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 감축 10% 목표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점인데요. 2030년까지 포스코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10% 또는 20% 이런 게 좀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20%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제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1과 2, 10%, 여기에서 10%를 줄이고 사회적 감축으로 10%를 줄이겠다 합쳐서 20%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10% 목표가 굉장히 달성이 불확실한 목표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실제 기업 시민 보고서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고장력 강판을 사용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은 여기에서 감축된 양이 사회적 감축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 포스코가 사회적 감축 10%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감축 실적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 감축이라는 게 중복 산정, 즉 더블 카운팅 문제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도 해외 그 배출량 구분들을 좀 찾아봤을 때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스코프 3도 아니고 이미션 그러니까 스코프 4 또는 번역했을 때는 어보이디드 이미션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확실한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른쪽의 도표는 철강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2030년의 목표에서 다른 해외 철강사들은 과연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을까라는 거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살펴봤을 때는 사실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철강사들에서는 사회적 감축 목표를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스코프 1, 2 기준에서 이미 15에서 25% 연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수소환원 제철 로드맵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소환원 제철 하이렉스 포스코에서 하이렉스 기술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게 정말 미래 기술이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로드맵 어떻게 보면 마스터 플랜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래 표가 조금 많아서 복잡하실 텐데 고로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최근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토부 공시자료에 포항 3고로 4고로 파이넥스 2기에 대한 전환 계획이 실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을 때 현재 한 4기 정도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파이넥스 포함 10기 중에서 4기의 계획이 현재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현재 이제 공개되지 않은 포항 2고로 그리고 광양제철소 같은 광양제철소의 5기 같은 경우는 하이렉스로 언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제철소가 한번
지어지는데도 오랜 시간과 투자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이렉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2050년이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27년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제철소의 자산 수명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2050년까지 고로를 100% 대체하겠다라고 목표를 포스코가 발표를 한 상황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언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가 이 보고서를 쓰고 나서 추가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요, 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상용하는데 우리 40조 투자하겠다. 정말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들을 좀 미뤄봤을 때 그럼 50년까지 연간 대략 한 1.3조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추산을 해보니까. 근데 포스코가 또 다른 발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2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8조라는 금액을 매년 투자를 하겠다. 기술 개발, 이게 소위 말하는 캐펙스, 이제 R&D랑 기술 투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 절반이 철강이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표가 정말 야심찬 목표인지, 이 금액의 50년까지라고 보면 굉장히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캐펙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크게 한 4가지 저희가 확인한 문제점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주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실제 포스코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철이 우리가 2050년이 돼서도 철을 과연 안 쓸까? 라는 상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차에도 많이 쓰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제품에 사실은 철은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도 쓸 거라면은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린 철강, 저탄소강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현재 투자 계획이 정말 그거에 부합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추가적으로 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배출원 단위 문제도 그렇고 삼척 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관여라든지 아니면은 비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스코 쪽에서 많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너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온실가스 줄이고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관되지 않았던 모습 때문에 평판과 신뢰도가 저하한 이제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좀 부족했던 면들을 우리가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런 저평가 요인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의 어떤 탄소 비용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작년의 흰남노처럼 실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피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서 포스코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악화와 이어질 요인이 너무나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도 그 오기 전에 제가 기사를 어떤 분이 한번 공유해 주시는 거 봤는데 가뭄이 지금 전남권에서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포스코가 갖고 있는 제철소 중에 한 군데, 광양제철소가 바로 전남 지역, 그 광양 산단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너무나 심한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으로 쓰이는 용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이런 피해가 미래의 어떤 피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포스코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한 6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위에 4가지는 저희가 제시한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어떤 문제라고 제기되었던 부분, 저희가 이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줄여라. 모든 걸 중단해라. 라는 얘기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어찌됐건 여기에 어떤 일종의 사회 구성원,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환경단체로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세우고 어떤 대책을 너네가 앞으로 강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아래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보 비대칭성,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나 시민들이 포스코가 어떤 사업과 활동들을 하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면서 조사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주와의 소통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주주하고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좀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래 두 가지 제안들을 이어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2월 7일 날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들 이제 IR 담당 부서와 ESG 담당 부서 만나서 직접 실무단에서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요. 엊그저께 나간 저희 이제 기사에 대해서 언론사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4월 중순 포스코 주총 이제 30일 이내로 이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을 저희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저희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후에 어떤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할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유의미한 이제 답변이 온다면은 저희는 그래도 이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기업 하나만으로는 뭔가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배출권 거래제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동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게 운영했던 것들이 문제라는 이제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단에서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가 그 안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답변이 뭔가 유의미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뭔가 답변이 뭐 온다고는 했지만 좀 안 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더 적극적인 이제 행동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을 중심으로 주주 제안들이 이번 주총 시즌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총에서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향후 어떤 내년, 내후년 주총에서는 실제 기후 관련된 주주 제안을 포스코에 이제 올리는 목표까지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주주 제안에 올린다는 거는 실제 저희가 표결에까지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네, 저희가 준비한 제안 내용 그리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